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제 설명회 하게 될 정주영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뭐 이제 자료를 통해서도 혹시 보셨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이제 도대체 쟤는 누굴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소개를 좀 해보면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안양에서 이제 거의 나고 자란 수준으로 이제 지냈어요. 그래서 초, 중, 고, 대까지를 다 여기서 지금 나온 상황으로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의 문화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입장에서 이제 컨설팅이라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컨설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고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일단 저도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 했더니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잘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갈피를 못 잡겠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뭐 학교를 다니던 시기랑 지금은 물론 교육적인 목적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제가 항상 고민을 했던 거는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뭘 위한 공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걸 뚜렷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자극제가 필요할 텐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컨설팅이라는 걸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약 한 10년 정도 지금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아이들 관리를 하고, 이제 또 제가 안양에서 이제 시작은 했지만 또 안양에서만 제가 관리를 하거나 했던 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현재도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대학교를 마치고 났을 때도 대학교를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무조건 성적을 맞춰서 좋은 학교를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막상 대학을 가서도 내 길이 맞는지, 이 전공을 선택한 게 내 직업으로 가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러면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석사를 교육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학부를 사실은 성적에 맞춰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을 하고 보니 제가 뜬금없이 어문 계열에 합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찾다 보니까 교육학이 하고 싶어서 석사를 갔고, 근데 인문학도 했고 그러면 사회과학도 했는데 그럼 이제 내가 또 깨야 될 미션은 무엇인가 했더니 상경 계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교육학에서 세부 전공을 경영 경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세부 전공이 또 경제학을 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뭔가 인문학도 했고 사회과학도 했고 이제 상경 계열도 뭔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걸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치기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박사를 올라갔어요. 근데 박사를 할 때는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인문학, 사회과학, 경영, 경제학을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가 했더니 또 그거보다는 또 새로운 분야를 탐색을 하고 싶어서 박사를 올라갔을 때는 저는 의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끊임없이 뭔가 진로의 변화를 고민을 하고 어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약간은 진로라는 게 한 방향을 잡고 고등학교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바뀔 수 있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입장에서 혹은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걸 가장 생각해 봐야 될 법한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지만 대학을 그냥 무조건 좋은 대학을 진학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학교가 나한테 왜 중요하고 어떤 학교를 가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뭐 학년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공통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로드맵을 제가 1년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그 다음 해 2월까지 이렇게 1년의 패턴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사실은 학교 생활을 제일 잘 꾸려야 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점이 어떻게 보면 3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월에는 실질적으로 1년간 지속해야 되는 혹은 한 학기의 스타트를 어떻게 끊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결정이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3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뭘 놓쳤는지 혹은 입학하기 전에 뭘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3월이 되면 이제 현재 1학년들은 많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이것저것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 결정을 시켜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원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임원 활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뭐 동아리는 어딜 선택해야 되나 이런 가장 큰 고민을 이제 할 때 봤을 때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왜 임원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직책을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 애를 쓰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이에요. 리더십이라는 활동은 사실 어느 대학을 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꼭 타이틀이어야 되거나 혹은 직급이 높아야 되거나 이런 기준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성향 자체가 내향적이고 뭔가 남들 앞에 나서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리더십이라는 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유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교든 간에 누군가의 아래에서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친구를 원하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아이의 어떤 역량을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학급 임원 혹은 학생회 활동을 해야지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동아리의 장 혹은 교과 부장 혹은 뭐 아니면 어떤 팀 프로젝트 안에서의 팀장,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부담을 가지실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학교 생활의 여러 가지 선택지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남게 되는데, 그중에 학생들마다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 혹은 개성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선택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위험한 요소를 설명을 드렸을 때, 저는 1학년 또는 2학년 때 사실은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때까지는 어지간하면 사실은 공부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높은 그런 진로나 어떤 직업 목표를 갖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학년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의학 계열을 꿈꾸고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위험해지는 부분이 동아리에서 그래요. 동아리를 들어갈 때 일단은 뭘 들어가야 될까? 동아리는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아이들의 자기의 어떤 진로 목적의식이나 선택권이 다양해질 수 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뭐 이제 나는 1학년 때 의학 동아리를 들어갈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상위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진로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는 거는 물론 맞지만, 진로보다는 결국에는 성적이 좌우할 수밖에 없어요. 최상위 성적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실제로 예상했던 학교의 어떤 학업 경쟁보다 실전은 훨씬 더 빡셀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예상치 못하게 내가 목표했던 성적을 도달하지 못하게 돼버리면 오히려 의대는커녕 어느 전공도 학생부 전형으로 진학하기가 어려워질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어떤 과감한 모험을 하겠다, 아니면 뭐 1학년 1학기, 뭐 2학기까지를 좀 지켜봤는데 나는 성적이 그래도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 의학 동아리를 들어가든 의료계 관련된 진로 탐색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예상치 못한 성적의 변수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어떤 학교나 어떤 전공도 갈 수 없다는 위험을 좀 감안을 하셔서 약간은 좀 넓게 진로 방향을 잡고 1학년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성적이 어떻게 될지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 넓게 진로를 잡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는 화학공학 혹은 생명공학, 뭐 화학생명공학 아니면은 뭐 의료공학, 의공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로 방향을 잡아놨다가 성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학년 때부터 바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도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1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적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아이들의 성적이 이렇게 딱 완전히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성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그런 능력이 최상위권으로 끌어져 올라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게 선택 과목이 분리가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1학년 현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전후로 해서 선택 과목이 나뉘었을 텐데 2학년 때 뭐 선택할래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인문계 진학을 꿈꾸는 친구들과 자연계를 꿈꾸는 친구들이 분리가 될 거고 또 자연계 안에서도 선택 과목들이 세세하게 과목마다 나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선택했던 과목의 응시자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요. 그렇게 되면 내 성적이, 내 실력이 잘못된 건 아닌데 등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상위권 대학을 경쟁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리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좀 변수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진로 방향이 있다. 그럴 땐 조금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을 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나중에 궁금하시면 따로 제가 상담을 드릴 거니까 패스를 하고 어떤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가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이 이제 11월이고 12월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됐잖아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시기가 가까워져 오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의 경험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 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의 급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는 점이 좀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역량 자체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데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되게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표현력이 우수하시거나 혹은 얘가 진로가 이 방향이야. 그러면 이런 활동을 더 시켜야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거나 혹은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거나 그런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는 굉장히 밀도가 있고 뭔가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축적한 아이로 표현이 되지만 아이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고민하는 것도 많고 심층적인 학습 이해력도 높은데 학교에서 그 세특을 작성해 주실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혹은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너희들이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해온 활동은 난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어. 학교에서 한 것만 내가 수행평가로 너희들한테 지시한 것들 중심으로만 우리는 쓸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그리고 쓰는 것도 내가 알아서 쓸 거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써오지 마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손을 쓸 수 없이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학의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안에서도 선생님들마다의 역량 차이가 굉장히 심한 편이고 학교 내부적으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컨설팅이라는 걸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세특 첨삭이라는 걸 받아요. 얘네가 1년간 했던 활동들을 어떤 활동을 어떤 의도로 했고 얘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얘의 진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선생님이 쓰시는 문장의 형태로 작성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출을 하면 선생님들이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런 거는 외부에서 해온 거니까 반영해줄 수 없어. 우리는 우리가 쓴 것만 반영할 거니까 가지고 돌아가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이제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학교의 분위기나 선생님의 어떤 성향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근데 보통 이 세특을 작성하시는 시점이 대체적으로 지금 딱 이 시기예요. 11월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부터 기말고사 끝나고 사실은 공식적인 학생부 마감 시점은 2월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선생님들이 세특을 수정을 하시고 반영해 주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대체적으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나는 방학이 되기 전까지만 받을 거야. 그 이유는 내가 작성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방학 때까지도 너희들이 뭔가를 더 해올 수 있으면 가져와. 그거 내가 써줄게 라고 하셔서 1월 중순, 1월 말, 거의 2월 초까지도 반영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의 스타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생활기록부를 보완할 수 있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가장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바쁘고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성을 할 때 결국은 뭐 그럼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를 만들어 와도 되는 거냐? 그건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중심으로 세특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1학기 때 학생부를 작성을 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요. 1학기 때 했던 활동들까지도 1년 뒤에 한꺼번에 선생님들이 걷어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지나왔는데 갑자기 3월에 시작했던 활동부터 1년간 했던 활동들 중에서 너희들이 생활기록부에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와 하시면 3월, 4월에 했던 활동, 그리고 혹은 심지어는 8월에 했던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학교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를 하려면 활동의 선택도 잘해야 되지만 진행되는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본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자료화를 하거나 기록을 해두거나 축적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본인이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내가 했고 그게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남들에 비해서 내가 잘했던 점은 뭐고, 내가 특별히 가장 잘 썼던 문장은 뭐고, 그때 다른 아이들은 안 하는데 나만 했던 독서 활동은 뭐고, 발표를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어떤 반응이었고 등등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축적을 해놨다가 11월, 12월, 그리고 2월 말까지 세특 작성하시는 시점이 되면 그때 집중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넣어달라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양식도 없이 그냥 가져와 써줄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자기평가서라는 양식을 주실 거예요. 혹은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따로 추가로 이런 결과지를 제출을 하게끔 하시지 않고 그때그때 활동이 끝나면 수행평가 보고서 작성을 시키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대한 키워드나 내용 하나하나가 세특에 작성이 되기에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요런 작성되는 증거물들을 좀 그때그때 미리 좀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활동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제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축적하고 실제로 작성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력까지를 요구하는 게 학생부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학급 임원을 할 거냐, 어떤 교과목의 학습 부장을 할 거냐, 학생회 가입할 거냐에 대한 답을 좀 달아드렸는데, 이 질문들을 하실 때 제가 공통으로 지금 묶어놓은 이유, 다 리더십을 요구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답변을 드렸던 거고,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본인이 실제로 진로에 의미가 있는 활동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이 중에 좀 하나 특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학생회 관련해서는 좀 한번 고민이 필요해요. 뭐냐면 학생회 활동을 하겠다 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사교적이고 타인과 교류하고 뭔가 활동을 하는 걸 즐겨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학생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말 이런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활동 자체가 본인의 진로에 활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생각보다 이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진로에 관련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데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 불려다니고 선배한테 불려다니고 이런 과정들을 엄청나게 많은데 막상 학생회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세특을 작성할 때는 기껏해야 2~3문장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2~3문장밖에 못 쓰는 상황이고 근데 하필이면 의도한 건 아닌데 얘 때문은 아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대학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죠? 뻔히 알아요. 시간을 많이 뺏겼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안 나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해서 굳이 꼬집었을 때 본인이 모든 답변은 다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서 학생회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가치와 성과가 나한테 얼마만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아까 전에 동아리 가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교과목 선행학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라서 사실은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동아리 선택을 할 때 무조건 진로랑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로가 만약에 확정이 되어 있다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진로가 결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떡하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진로가 결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진로를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목을 심층 탐구할 수 있는 동아리를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적어도 인문계열로 진학을 할 것 같다 혹은 자연계열로 진학을 할 것 같다에 따라서 중요시되는 과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목들을 심화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그것조차도 난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어 동아리나 혹은 뭐 시사 이슈 탐구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쌓거나 학업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탐구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성적과 관련해서 어떤 추이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성적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빨간색 표시로 3학년 1학기를 표시를 해놨어요. 이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수시를 준비를 하게 될 때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를 제출하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5개 학기가 있는데 이 5개 학기의 성적 추이가 항상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일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비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우선 모의고사 성적과의 비교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직은 1학년이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응시자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고 본인들 스스로도 모의고사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처럼 공부를 하지 않고 치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게 수능 성적과 비례할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아니에요. 모의고사 대비를 안 해도 된다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성적의 기초 역량은 있어야 그게 3학년 때 가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관리는 해야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정시 위주로 가겠다 보다는 수시, 내신 관리를 하는데 좀 더 많이 힘을 실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보통은 1학년 말쯤 되면 이미 한번 고비가 와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에는 내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고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2학년 때부터 그냥 내신 학생부 관리 포기하고 수능 위주로 빨리 시작을 해버릴까?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굉장히 좀
많이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2학년이 올라가면서 나는 그냥 내신 포기할래, 혹은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나는 학교 생활이랑 맞지 않으니까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정시준비파로 움직일 거야. 그래서 나는 내신 관리도 안 할 거고 학교 생활 수행평가도 대비 안 할 거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는 대체적으로 진짜로 정시로만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는 친구들도 아주 극히 드물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목적의식보다는 도망가고 싶어서의 결정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죠.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라는 힘든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근데 막상 도망을 가서 나는 그럼 이제부터 정시로 준비를 시작해야겠어. 하지만 올인을 했을 때 그에 비해서 성적의 상승을 진짜로 증명해내는 친구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미 내신은 포기를 하는 순간부터 학생부 전형으로 진학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거의 불가능해지는 수준이 돼버리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애들은 2학년 때부터 무슨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내신을 받아서 수시를 쓸 것도 아니고 근데 정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데 굳이 내가 학교에 있어야 할까? 생각하면서 자퇴를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자퇴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다가 부모님의 걱정에 이제 말려서 뭐 자퇴를 하지는 않고 학교를 졸업하기로 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되든 아이들은 자기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걸 핑계 삼아요. 명분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수시를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비해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뭐 내신이 한 3, 4등급 때까지다. 그럼 절대로 섣불리 수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뭐 5등급이 넘어가요 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 일단 모의고사를 이제 제가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입시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섣불리 적성에 안 맞아, 힘들어 라고 해서 포기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나 전공의 합격선을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성적 상황이 되게 이도 저도 못하게 애매한 상황이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뭐 한 내신이 3등급 대 후반 정도 되는데 원하는 학교는 서울대다. 이런 경우는 일단 못 가요. 지금 1학년 성적이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전교 1등을 해도 서울대를 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 지역에선 적어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면 난 무조건 재수할 거고 절대로 다른 타협의 안은 없다 하는 입장인데, 굳이 학생부를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내신을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본인의 그런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잡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로, 과목 간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항상 일정하다의 조건을 평균이라고 잡았어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수시를 진학을 할 때는 크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반영을 하고요. 종합 전형은 특정한 과목에 관계없이 모든 성적을 다 반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학기에 따른 반영 비율이나 어떤 과목마다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국수, 영, 사, 과 중심으로는 빡세게 관리를 했는데 뭐 기가 과목에서 막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성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일단 학종에서는 타격을 입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과목에 대한 그런 관리가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주요 과목 중심으로만 1, 2등급을 받고 뭐 기가나 한문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과목들에서는 5, 6등급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학종에선 그걸 물고 늘어져서 공격을 하거나 혹은 면접에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딱 주요 과목만 관리했다?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특정 과목에 유달리 소홀했거나 혹은 반대로 특정 과목이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 과목을 가지고 반영 비중이 높은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그 과목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전공으로 진로를 초점을 맞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한번 보실 때는 이런 세 가지의 안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패턴이 사실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까지는 항상 성적이 비슷했는데 2학년 1학기가 되면서 확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별 선택자 수가 나뉘면서 응시자 수가 현저히 적은 과목들의 등급이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구조들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만약에 2학년 1학기에 확 떨어졌는데 2학기로 올라가면서 점점 상승 곡선을 띄었다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시적인 현상이고 약간은 얘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누가 봐도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해석을 하고 들어갑니다. 다만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느끼셨을진 모르겠지만 3학년 1학기를 표시해놓고 3학년 2학기까지를 제가 표기를 해놓은 이유는 학생부 전형 수시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했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현역대 대학을 가더라도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재수를 권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웠던 친구들이어도 대체적으로 3학년 2학기 때는 이미 공부를 손에서 놓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해도 성적이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성적을 올려서 본인의 평균 등급을 올리고 학교급을 완벽하게 바꿔서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을 하는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가 기본적인 관리의 대상이지만 그 뒤에도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추천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후에 성적이 상승한다면 수시를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하락은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겠거니라고 해석을 하고 그랬을 때 이후에 충분히 보완을 해준다면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의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만약에 약점이 되는 과목이나 진로와의 연계성이 높은 과목을 커버하기 위해서 비교과나 교과 탐구를 구상한다면 그 시점의 일시적인 약점을 커버하는 데 훨씬 더 효과가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은 다 괜찮은데 특히 본인이 나는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물리랑 생명이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면 제일 어리석은 게 떨어졌던 과목이면 당연히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재미없어하고 적성에 안 맞는 과목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과목에 관련해서 세특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서로 커버를 해본다든지 혹은 그 과목의 학업 역량을 더 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탐구를 했던 근거가 세특에 있다. 근데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올라갔다?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얘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더니 그걸 보완하겠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탐구까지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어? 근데 만회가 됐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약점이 되는 과목일수록 오히려 도망가지 말고 제대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패턴도 되게 많아요. 1학년 1학기 때 꽤 열심히 해서 잘 나왔는데 2학기 때 떨어지고 꼭 2학기 때만 되면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1년의 장기 레이스에서 초반에 막 의욕이 넘치게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2학기가 되면서부터 체력적인 한계로 인해서 혹은 본인이 이런저런 욕심을 막 부리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성적이 안 좋았다 올랐다 안 좋았다 올랐다의 구조로 반복이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 친구들은 그 어떤 평균이나 혹은 과목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락하는 시기마다 내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고 즉 자포자기하거나 체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를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그냥 성적을 계속해서 올려야 돼라는 것에만 너무 치중을 해 있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다른 관심을 만들어줄 수 있게 돌파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즉, 성적을 수습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입학사정관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전공 관련된 탐구를 더 넓혀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걸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활동으로라도 커버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성적은 변화가 없는데 비교과 활동만 왕창 몰아넣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결코 좋은 피드백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는 이제 의도가 이런 거죠. 비꼬는 거죠. 이럴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오르지 않았겠니? 라는 면접에서 간접적인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우선이 아니라 성적이 우선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사실은 뭐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돼요? 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등급을 기준을 이렇게 정량화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굳이 가늠을 할 수 있게끔 단순화해달라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일반고에 따라서도 수준이 너무 많이 다르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보더라도 굳이 비교를 할 수 있는 하위권 고등학교는 언급을 못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우수한 학교다 일반고지만 일반고가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대표적인 학교가 신성고일 수 있잖아요. 혹은 뭐 배경고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과 다른 학교들의 편차가 너무 큰데 신성고 아이들을 다른 일반고랑 똑같이 평가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 원래 한 몇 년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하기 이전까지는 고등학교마다의 등급을 매겨놨었어요. 대학에서 이 고등학교는 A등급, 이 학교는 C등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었는데 이제 그 데이터들이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많아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블라인드를 하긴 해요. 하지만 학생부를 보면 저희도 이 학교가 아이들을 수시로 진학시키기 위한 얼마나 다양한 어떤 컨텐츠나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가 드러나는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이 합격 라인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 안에 들어가야 뭐라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일정을 로드맵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입시에서 가장 주요 특징이 되는 로드맵을 좀 보여드렸어요. 뭐 4월부터 해서 9월 달까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고3이 되면 좀 많이 더 관심을 가지고 숙지하게 될 텐데 이제 입학 시행 계획이 언제쯤 나오는지 수시 접수는 언제 하는지 뭐 수능 원서 접수는 언제 하는지 이런 시기를 조금 이제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고 밑에 보시는 거는 우리가 수시를 6개 쓰고 정시를 3개 쓰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것도 고려해 볼 법한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수시를 기본적으로 6개를 지원을 하게 되지만 6개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저기 지금 보이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들은 6개 원서 접수 이외에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이 없나를 고민한다면 이 학교들의 조건을 미리부터 살펴보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계약학과라고 해서 군 복무형 계약학과나 기업 연계형 계약학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이제 뭐 군 복무는 워낙 특수하니까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것은 1학년 때까지는 학교 이제 애초에 전형이 달라요. 취업 연계 전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1학년 때 이제 면접을 봐서 면접을 보게 돼도 대학에서 면접관이 입학사정관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를 취업시키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면접관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앉아서 너는 왜 이 취업 연계형 학과를 오고자 하니? 앞으로 취업을 한다면 뭘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얘가 합격을 하게 되면 1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고 2학년 때부터
이제부터 취업하고자 했던 그 기업의 현장에 가서 실무를 보고 배우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졸업을 할 때까지 충분히 이수를 하고 나면 실제로 해당 기업체에서 직업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요새는 노리고 준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로나 어떤 진학의 목적의식 그리고 입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 학습과 관련된 좀 전략을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학교 때와는 많이 다르게 그리고 혹은 1학년 때 뭐 지금 이제 시작을 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학습 환경도 되게 다양하고 플래너를 작성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 부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캡처를 해온 사진이에요. 이게 한동안 엄청 유행을 했던 공스타그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스타그램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본인의 공부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어떤 학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플래너라는 것을 작성하는 게 맞느냐부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대부분 1학년 시작할 때 혹은 매번 늘 끊임없이 특히 이건 이제 편견이 조금 약간 주관이 개입된 거긴 한데 특히 여학생들의 한계가 이 플래너 작성에서 많이 생겨요. 뭐냐면 학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부터 나 공부할 거야. 그래서 갑자기 엄마 나 용돈 좀 이래요. 그러면 왜? 이러면 나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플래너 사야 돼. 하면서 용돈을 받아가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문구점을 가가지고 자기가 가장 입맛에 맞는 플래너를 한참을 쇼핑을 하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쇼핑을 해서 정말 이건 나를 위한 플래너야 하는 걸 사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열심히 1주, 2주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계획과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플래너 작성을 잠시 놓쳤어요. 하루 이틀 놓쳤는데 걷잡을 수 없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중간고사가 끝나 있고요. 어느 순간 중간고사가 끝나고 내 플래너를 다시 봤더니 그동안 비어 있었던 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 플래너 작성을 망했다. 그러니 새로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플래너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반복하는 게 3년이에요.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생기나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플래너는 왜 쓰다가 2주를 버티지 못하느냐 했더니 제가 고민해본 결과는 본인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만 높이 잡고 그걸 달성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해야 될 거는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기준치만 세워놓고 그거를 때려 박아 놓으니까 내가 못하기 시작하는 게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자꾸 뭔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를 느끼면서부터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뭐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하냐면 학습 일지를 작성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학습 일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내 일과를 전체적으로 다 기록을 남겨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만 기록하는 게 최악이에요. 대부분은 플래너에 공부한 시간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공부하는 기계였구나. 나는 정말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왜 성적은 안 바뀌지?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휴대폰 썼던 시간, 낮잠 잔 거, 친구랑 카페 간 거, 수다 떨었던 거, 잠깐 졸았던 거, 멍 때린 거 다 기록을 해놓고 보면 스스로가 깨달아요. 난 정말 하찮게 오늘을 보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언제쯤 자꾸 시간이 낭비가 되는지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초에 그 자기의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플래너를 계획을 쓰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욕심만 막 많이 때려박은 플래너를 작성할 때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휴식을 취하는 것 또한 공부의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쉬어야 될 시간을 충분히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플래너라는 것을 작성하는 걸 매번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작성하기가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저는 이렇게 스케줄표를 작성을 시켜요. 스케줄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고정된 시간에 학원을 가 있거나 과외를 하거나 인강을 들어야 되는 시간들은 고정을 해놓고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율학습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놨던 그런 칸들마다 무슨 공부를 할 거고 그 시간에 어떤 걸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거죠. 대신에 이거를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하면 루즈해지고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 단위로 뭐 혹은 3주 단위, 뭐 6주 단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지루함을 느낄 때쯤 해서 플래너를 바꿀 수 있게끔 계획서를 계속 바꿔주는 공부 방법을 하는 것도 좋은 요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너 작성과 마찬가지로 제일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노트 정리예요.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퍼왔거든요. 인스타그램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작성하는 아이들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거 몇 시간 들여서 썼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 장을 만드는데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이거는 1시간, 2시간, 5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저는 이제 물어봐요. 이제 필기를 막 열심히 와서 저한테 검사를 받으러 오면은 저는 너 출판할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말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공부를 했다고는 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를 작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노트를 정리하는 건 좋은데 일단 노트를 정리하는 시간이 공부, 수업을 듣는 시간과 분리되는 순간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 중 혹은 직후 복습을 할 때 이런 걸 작성을 하는 거 괜찮다. 근데 그 이외에 자습 시간을 작정을 해놓고 그 시간에 작성하는 건 비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필기구를 너무 다양하게 쓰거나 포스트잇, 스티커 이것저것 알록달록 작성하는데 집착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요새는 얼마나 그런 학습 도구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다 종이에다가 쓰지 않아요. 애들이 다 대부분 태블릿에다가 필기를 하지. 태블릿으로 쓰는 게 생각보다 좋은 방법인 게 태블릿을 쓰면 수정이 자유롭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를 잘못 필기했을 때 지우려고 하다가 아 짜증나. 옛날에는 애들이 이 종이를 통째로 다 찢고 새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우기가 너무 편하고요. 심지어는 도형을 그려야 되거나 형광펜 표기를 하는 것도 너무 잘 만들어진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필기를 하는 거에 효율이 자꾸 떨어진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태블릿을 통해서 필기하는 연습을 잡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 부분은 결국은 생활 습관 잡고 노트 정리 잘하고 그래도 일단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나오고 나면 아이들은 항상 그래요. 아, 망했어. 아, 이번 시험은 나랑 안 맞았어. 다음 시험 잘 봐야지 하면서 과거를 자꾸 지우려고 해요. 근데 과거를 자꾸 누적해놓지 않으면 시각적으로 계속 축적을 해놓고 내가 과목별로 문제가 뭐였고 다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전략을 끊임없이 연결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늘 새로운 공부가 될 거고 1학년,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면 1, 2학년 때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 1, 2학년 때 거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듯이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이제는 세특을 작성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저런 수행평가를 했다. 그거를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교과 학습에서 뭘 배웠는지를 정리해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책을 읽어보거나 시사 이슈를 탐구해봐. 혹은 발표할 수 있는지 선생님한테 한번 상의를 드려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심층 탐구를 하고 세특을 작성할 수 있게끔 하나의 자료화를 하는 거죠. 지금 보이는 이제 이 텍스트가 실제로 제가 학생부를 작성했던 친구에게 진행을 했던 샘플을 제가 스크랩을 계속 해온 건데 이 기록을 딱 보셨을 때 얘는 어떤 진로 목표를 가진 아이로 보이세요? 누가 봐도 뇌성마비 치료에 자주 이용되는 약물,
안락사, 주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세특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얘는 의대를 가겠다고 작정을 한 친구의 세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가 모든 친구들에게 공통으로 작성되는 기록 말고 오직 나를 위한 이 아이가 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온전히 선생님들께 맡기기에는 선생님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담당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1학년, 2학년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나면 2학년 학생부가 최종적으로 내년 2월에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2학년까지 학생부가 마감이 된 상태에서 수시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시는 건 괜찮은데 현재 1학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혹은 2학년 진행 중인데 갑자기 저 학생부로 안 갈 거예요 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선택이고 실제로 학생부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랬을 때 뒤늦게 이제 3학년이 되면서부터 결단을 내리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Q&A로 제가 이제 뭐 궁금하신 거를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 중에서 진짜 나도 이게 고민이었어 하는 게 좀 있으시면 이 중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A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거든요. 네. 아, 네네네. 일단 진로 희망을 바꿔도 되나요에 대한 답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땐 바꿔도 됩니다. 근데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갈 때는 좀 신중해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바꿨을 때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학기는 5개예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가 있는데 2학년까지 학생부를 다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를 초점을 맞춰놨다. 근데 3학년이 되면서 저는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뭐 방송 계열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1학년 때부터 4개 학기는 경영경제 관련된 세특을 다 몰빵해서 작성을 해놨는데 3학년 때 한 학기만 가지고 내가 방송인을 꿈꾸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부족해지죠. 그래서 그때 급격히 바꾸는 거는 위험하고요.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경제 계열을 가고 싶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이유가 저는 경영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가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좀 진로의 방향이 그 큰 틀 안에서만 조금 미세하게 바뀌는 정도라면 그거는 인정이 돼요. 근데 뭐 너무 극단적으로만 바뀌지 않으면 되겠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1학년 때까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저는 솔직히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그다지 유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성적이 안 돼서 바꾸는 구조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생명공학과나 생명과학과를 타겟팅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학과의 입장에서는 얘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현실과 타협해서 우리 과를 지원했겠구나라는 게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학과를 처음부터 원하는 친구가 아닌 아이를 뽑았을 때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를 뽑아놨더니 성적이 좋다고 생각해서 뽑아놨더니 대학을 들어가서 1학년 때 애들이 자퇴를 하고 갈아타죠. 그래서 이탈률이 높아지면 대학은 손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학교, 우리 학과를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뽑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이 케이스들만 배제를 한다면 뭐 1학년 때는 뭐 문과를 가려고 했다가 혹은 이과를 가려고 했는데 2학년 때 안 될 것 같아서 뭐 문과로 돌렸어요 하는 경우들은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방향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언제 하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시점은 입학 전, 직전에 1, 2월 달에 한번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1학년 현재 진행 중이다 하셨을 때는 지금 이 시기 11월에 사실은 10월 말에서 11월 이 사이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하기 그
그 사이에 한번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타이밍을 놓쳤다 하시는 경우에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 주에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새 특 쓸 거네 라고 하시는데 너희들이 써가지고 오면 언제라도 받아줄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당일 오전에 자 양식 줄 테니까 써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내 하시기 때문에 손 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기말이 끝나자마자 일주일 정도 안에 1차적으로 새 특을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마다 뭐 언제까지 좀 더 받아줄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기간이나 방법을 충분히 선생님들한테 수집을 하고 그 뒤부터는 천천히 한두 달 사이에 세특 첨삭 같은 걸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이거는 정말 일시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는다든지 진단을 한다든지 실제로 어떤 생활기록부의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첨삭으로 일회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고 조금 진짜 학생부 관리를 누군가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계속 추적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들은 꾸준히 관리를 많이 받으세요. 근데 관리를 한다라는 것의 뭐 방식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 케이스만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관리를 받아요. 뭐 30분씩 두 번, 뭐 1시간씩 한 번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서 뭐 학교에서 어떤 활동이 있어? 그러면 그중에 너는 진로가 이쪽이니까 이 활동을 하고 이건 하지 마. 선별을 해주고 이 활동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 그래? 보고서 작성해야 돼? 그럼 어떤 주제를 할 건지 일단 이런 데를 들어가서 찾아와봐. 수집을 해와서 아이가 주제를 선택해놨으면 그중에 너는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활동해.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혹은 계획했던 게 틀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같이 상의를 하고 마지막에 그 활동이 끝나면 새 특으로 작성해주는 것까지 하는 거를 컨설팅이라고 보통은 많이 해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받는 아이들도 있고 일회성으로 진단 또는 첨삭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네. 학교에서 네. 선생님 적어주시는 부분 되게 많잖아요. 네네. 혜택 빼고는 네. 몰랐는데 자율 동아리당 자율활동 다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체육 선생님인데 안 들어와요. 수업 자체도. 네. 네. 제가 외고를 다녀서 어떻게 틀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네. 적어서 내라고 말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독서 같은 거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뭐 도장받아고 확인해가지고 네. 올려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담임 선생님 거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다 없다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일단 네. 써오라고 하니까. 그럼 써오라고 하면 써서 내면 그걸 새 특으로 반영을 해주실 거예요. 학교에서 그거 독서 한 거를 인증한 거는 상관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독서 인증제가 있는 학교인 거죠. 인증제가 있는 학교들은 일단 그 독서들 중심으로 새 특을 반영을 해주실 거고 독서 그 인증제 이외의 그런 교과 독후감도 새 특에다 넣어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거 한 게 만약에 진로 그 교과목 새 특에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다 써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교과목에. 근데 기록을 중복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만. 네, 한 군데에만 쓰시는 게 좋아요. 해마다 학기 초에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를 잘 생각해서 진로랑 생각해서 맞아요. 네네. 선정을 해야 맞아요. 그거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도서 선정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뭐 굳이 정답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 이제 옛날에는 독서의 양이 되게 많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양은 필요는 없고요. 질이 중요해서 책의 제목만 보더라도 이 아이가 어떤 관심과 목적의식을 가졌는지가 느껴질 만한 책을 골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글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그 선생님이 적어주신 맞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정해서 1학기 때는 적어서는 냈거든요. 네. 근데 내라는 선생님이 있고 안 내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네. 선생님은 알아서 자기가 적는다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을 못 해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새 특 첨삭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공교육 기관에 있는 이 아이를 지도했던 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다 수용을 해주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눈 감아주는 구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개별적으로 그게 모든 선생님들마다의 개별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는 이거 못해 안 받아줄 거야 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수학이 너무 중요한데 수학 선생님이 나는 너희들이 따로 써오는 거 절대 안 받아줄 거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뭔가를 채우고 싶은데 못 쓰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절대 그래도 소용이 없고요. 심지어 부모님이 찾아가도 소용없고 교장 선생님이 푸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보고서를 네. 그래서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따로 내진 않아도 된다고. 네. 학교에서 하는 획득 안에서만 그냥 하고 네네네. 그렇게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은 네. 안 내도 될 거다 해서 보고서 네. 따로 막 써서 내진 않았거든요. 네.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했던 활동들 안에서 충분히 그런 진로 방향에 맞는 활동들을 충분히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학교인지는 알겠지만 이제 그 학교 자체가 선생님들이 작성을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그렇게 크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도 어느 정도 틀에 맞춰서 써준다고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면 만약에 불안하시면 이제 학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가 기말 직후부터 선생님들이 2월 말까지 작성하신다 그랬잖아요. 말까지 대충 내라고 왔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최대한 내는 게 안전하긴 한데요.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시고 나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게끔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첨삭 받아서 제출을 해도 돼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보고서를 더 추가로. 네네네네. 네. 근데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세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선생님의 성향을 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동아리 활동 같은 건 담임이 모르잖아요. 근데 동아리 네. 활동 이런 거. 동아리 담당 선생님 따로 계세요. 네. 근데 그거 네. 말고 자유활동, 진로 활동하는 거를 네네. 진로 담당 선생님한테 냈는데 네. 그거를 담임한테 다시 넘겨서 담임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율활동은 담임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그리고 진로 활동은 담임과 진로 선생님이 두 분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각각의 칸마다 작성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가 했던 활동을 보니까 자율활동이 너무 동아리 활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동아리 활동 선생님이 다 써주실 수가 없어서 이 활동했던 게 너무 아까우니 그럼 이거를 담임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서 자율활동에 넣어달라고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선생님도 그걸 받았는데 자율활동을 이미 다 채웠어. 그러니까 이거 못 써줄 것 같아. 진로활동을 넣어.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라는 거예요. 제한된 분량을. 내가 넣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인데 다른 걸 넣어서 선생님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재량이라서 이렇게 정답이 있진 않아요. 네, 또 어떤 고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학교인지에 따라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했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제가 진로 방향이 이쪽이어서 교과 수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뭐 중간고사 끝나고 뭐 수업 비어있는 시간에 한번 발표해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서 선생님들이 그래 해봐 이렇게 하면 세특에 쓸 수 있는 활동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혹은 활동을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못하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학생부를 관리하는 게 거의 좀 힘들죠. 그래서 학교의 역량에 따라서도 좀 생활기록부 퀄리티가 너무 많이 달라지긴 해요. 네. 네. 네, 그쵸. 이게 제일 고민이 되실걸요, 아마? 네, 제가 이것도 질문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여가지고,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일단 중학교 때보다는 현저히 줄어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 나름대로 부모님이 뭔가를 좀 이렇게 리드해서 활동을 좀 제시하고 뭔가 공부를 이끌어보고 하셨던 분들도 나는 그래도 다른 가정보다는 훨씬 아이들과 소통이 잦았어 이렇게 믿고 계시던 분들도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부터 배신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조금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부모님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부모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는 다 잔소리라고 듣고 거부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야 너 이거 해야 된대. 야 너 이거 하지 말래. 이거 해야 돼만 한데 꼭 이거 하고 와. 이렇게 하시면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일단 부모님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차라리 교사 혹은 강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아이가 이런 걸 하는 게 맞는지 혹은 그걸 해야 되는데 제시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설명회를 다니시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긴 하는데 아는 건 많아져서 걱정은 커지시나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누군가에게 맡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사실 가정 불화의 원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꾸 잔소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게 고민되실까요? 네. 네. 고입을 예를 들어서 이제 특목고 진학을 하는 친구들 뭐 자소서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 대비는 하고요. 근데 진학을 해야 되는 일반고 안에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요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컨설팅 하시는 거 추천을 안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이따가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네. 네, 더 고민이 없으실까요? 아마 개별적인 고민이 생기셨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학원 통해서 제 연락처랑 이런 거를 문자로 발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상담을 원하신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면으로 하기는 지금 조금 힘든 시점이라 고3 다음 주가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지만 개별적으로 제가 시간 상황 봐서 조율해가지고 전화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